네, 우리 작가 셨습니다. 우리 앞에 뭐 얘기했냐면은 그리스도교에서의 신비 체험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엑소시즘하고 테레사, 마더 테레사 말고. 근데 재밌었던 게 엑소시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무속 체험의 모습과 연결돼 있고 테레사의 모습은 그 명상과 좀 연결돼 있어가지고 네. 이게 어떤 신비 체험이라는 게 이게 떨어뜨려 놓을 때는 긴가민가한데 뭉쳐놓으니까 뭔가 공통분모나 비슷한 게 있어 보인다는 생각도 막 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통점 중에 하나는 이게 도달하기가 어려워. 이게 내가 무슨 뭐 작두를 탈 수도 없고 그죠? 그치. 그런데 이제 1968년 이후 1970년대가 되면은 네. 다이렉트로 바로 한 방에. 그러니까 1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물질이 발견됩니다. 어머. 그래서 이제 LSD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LSD는 이제 마약으로 분류되어 있긴 한데 이거 마약으로 영어죠? LSD. 리세르그산 디에틸 아미드라고 되는데 요거를 근데 이제 그 신종 마약이라고 분류되어 있는데 마약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은 이제 마약은 기본적으로 기분을 좋게 하거나 그런 측면이 있는데 LSD는 기분을 좋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의 기복을 만들어내긴 해요. 이따 얘기할 텐데 기분의 기복을 만들어내긴 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각과 관련돼 있어요. 시각 현상을 급격하게 왜곡시킨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중요해지는데 LSD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걱정되는 게 이게 마약 관리 단속법 뭐 이런 거에 걸리는 건 아닌가. 이거 방송에도 되는 건가? 겁이 많아, 제 사장. 저희 학술적으로만 좀 다루고 학술적으로 설명을 하고 하는 거. 선동하지 말고. 그러니까요, 그죠? LSD 얘기를 잠깐 소개할게요. 저희는 안 했습니다, 그죠?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뭘 해야 되는 나쁜 건데. 하면 안 되는 거야. 이 나쁜 거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야, 너 아까 하고 싶다고 그랬잖아. 조용히 해, 자식들아. 조용히 하라고. 하고 싶다며. 이거 하면 안 화장실 되는 거야. 다녀오셨잖아요. 거예요. LSD는 속칭으로는 애시드, 블러터, 사이키델릭 이렇게 부르는데 혹시 뭐 필요하신 분은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LSD라고 얘기하면 잘 안 판다. 무슨 말 하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LSD는 이제 엄청나게 강력한 환각제예요. 그래서 1회 사용량이 이제 아주 적거든요. 아주 소량을 복용하는데 환각 효과가 말도 안 되게 커가지고 코카인의 100배 아니면 이제 다른 마약류의 300배에 달하고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가 지속되는 강력한 환각제입니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맥각균이라고 해가지고 그 균이래요. 그래서 보리나 곡식에 기생하는 균에서 합성한 물질이고 자연에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색, 무미, 무취한, 백색 분말인데 다양한 방법으로 유통되고 있어요. 그래서 각설탕의 형태 아니면 껌, 과자, 우표 같은데 묻혀서 팔아요. 가장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알죠? 이거 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죠? 우표 형태로 와요. 진짜요? 그래서 우표 형태 뒤에 살짝 발라져 있는 거야. 근데 아주 미량으로도 이제 환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우표를 조금 뜯어가지고 입에 놓고 오물오물 씹으면 환각 효과가 1시간 안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원리는 이제 세로토닌을 차단한다는 원리인데 이거는 이따가 그 독실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세로토닌을 차단한다? 네. 근데 이게 왜 환각을 보는지에 대해서 검증되지 않아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대 다들. 근데 메커니즘은 아직 규명이 안 된 거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차단한다 정도까지만 우리가 발견된 것 같아요. 알베르트 호프만이라는 스위스 출신의 화학자가 발견했는데 아주 우연하게 이제 무슨 강장제를 만들려고 했대. 바카스 같은 걸 만들려고 하다가 우연하게 자기가 이제 발견해가지고 마셨는데 마시고나 뿅 간 거구나. 근데 아주 조금 먹어야 되는지 몰랐어. 조금 많이 먹었는데 아니면 극소량을 먹은 거예요. 근데 환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면서 환각을 보는데 그거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건 관심 있는 분만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 날이 너무 중요해. 이 알베르트 호프만이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이 환각을 경험한 날. 처음 LSD를 그렇죠. 복용한 날. 그래서 이 알베르트 호프만 때문에 그 뉴에이지, 그 다음에 히피 운동, 그 다음 유럽에서 68 혁명, 그러니까 대안 운동이죠. 전체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데 한국에는 잘 몰라요.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히피 문화의 그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히피들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걸 바이스클 데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호프만이 약 먹고 자전거 탄 날. 그날 그걸 기념해. 그래서 호프만은 굉장히 이제 히피들 사이에서는 이제 추종받는 사람인데 환각 작용이 어떤 게 있냐면은 이걸 먹으면 지각
전반, 그러니까 지각이라고 하면은 이제 촉각, 시각, 후각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정서가 왜곡돼요. 그러니까 기쁨, 슬픔 이런 것들이 왜곡되기 시작하고 기억이나 시간에 대해서 왜곡됩니다. 그래서 긴 시간과 짧은 시간에 대한 개념도 헷갈리기 시작한대요. 지금 자기 경험담 얘기하는 거 같은데. 아니야. 그래서 이거 행복감이나 쾌감을 주는 다른 마약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죠? 가장 큰 것이 이제 시각과 청각의 교차 경험이 공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이걸 먹잖아요. 그러면 보이는 것이 들리기 시작하고 들리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경험이 너무 색다르대요. 그래서 뭘 깨닫게 되냐면은 우리의 지각 활동이라는 것이 사실은 뇌가 임의적으로 분리한 거다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야. 생각해보면은 잠깐만. 예, 이제 이해하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소리로 들리고 소리가 나는 것들이 시각적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세계 속에서는 보는 것과 듣는 것, 뭐 손으로 느껴지는 것 이게 다 분리된 경험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통합돼 있다. 그렇지. 그렇게 그걸 깨닫게 된대요. 이걸 하고 나면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고. 그거 어디서 팔아요? 이거 한국에서 어디서 파냐면은 절대 사면 안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거 어쨌든 또 큰일 날 뻔했어. 어쨌든 이거 쓰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린 다 할 생각이 없는데. 계속 자기처럼 할까봐. 어쨌든 감각이 이게 뒤섞이기 시작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시각적인 경험이 커지고 기하학적인 패턴을 보게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공통된 경험을 정리한 사람이 있어요. 기하학적인 패턴? 네. 어쨌든 이 공통된 경험을 이제 앨런 와츠라는 사람이 오랜 실험 결과 자기가 체험한 거죠. 그래서 4가지 패턴으로 만듭니다. 첫 번째, 이 LSD를 하면 현재에만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과거, 미래는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대요. 두 번째, 우리 계속해서 했던 얘기인데 이극성을 자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이분법적인 개념들이 다 사라집니다. 안과 밖, 그렇지. 위와 아래, 남자와 여자, 오른쪽과 왼쪽, 생명과 무생명,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라는 거죠. 세 번째, 상대성에 대한 자각이 명료해진다라고 앨런 와츠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성? 박테리아, 곤충, 사람, 천사, 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고 We are united. 그렇지. 다 연결되어 있고 내가 그 중에 한 점을 위치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걸 어떤 깨닫게 전체성 이런 거 이렇게 느껴진다 이거지. 그렇지. 우주와의 합일도. 그렇지.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이게 재밌었는데 무한한 에너지를 느끼게 되는데 에너지? 하얀 빛의 형태를 띤 에너지를 느끼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김도인이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네. 빛을 본다고요? 그렇죠. 하얀색의 에너지를 실감하게 되고 이 에너지는 사그라들고 다시 생겨나고를 반복하게 된대요. 그래서 생과 죽음이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도 깨닫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미간에 눈이 떠지는 느낌을 갖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삼삼아이즈 보면은 왜 눈 위에 이마에 눈 하나 더 있잖아. 왜 미간에 눈 사이에 그렇지, 눈이 하나 더 있다. 맞아. 삼삼아이제 뭔가요? 삼삼아이즈 만화 몰라 만화? 일본 옛날 일본 만화입니다. 모릅니다. 최신 신세대들은 모르는 알았어. 나만 아는 줄 알았는데. 우린 다 알아. 그래서 이걸 하면은 공통적으로 미간에 눈이 떠지는 경험을 한대요. 그래서 그걸로 세상을 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제3의 눈이 그렇지. 어쨌든 이런 게 LSD를 먹었을 때 효과고 네. 장기로 복용하면 개성이 바뀐대요. 개인의. 그래서 호기심이 많아지고 지적 활동이 왕성해지고 창의적인 형태로 자신의 개성이 바뀌어가지고 1년 정도 효과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어쩐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네네. 많아진다. 최 사장의 성격이랑 똑같네. 그래서 이 LSD를 예술가들이나 우리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복용했어요. 예, 그 맞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냐면은 이제 비틀즈죠. 비틀즈. 비틀즈가 LSD를 너무 좋아했고 왜 노래 중에 루시 인 더 스카이 위드 다이아몬드라는 맞아. 노래가 이 앞글자를 따면 LSD야, 그죠? 잠깐 여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그때 LSD가 불법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알베르트 호프만이 이걸 합성했을 때에는 마약이라고 불리지 않고 실험 약물이라고 불려서 너무나 쉽게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디즈니랜드 가는 것보다 LSD 체험하는 게 더 편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었는데 기분 전환하고 싶으면 이게 마약으로 규정된 게 사실은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LSD를 누가 했냐면 히피들이 했는데 히피들이 그때 베트남전에 대해 반대한 거야.
반전 운동을 하니까 평화운동, 반핵운동. 예. CIA에서 이것을 그 히피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LSD를 마약으로 규정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카더러인데 그 중요한 인물이 여기 엮여 있어요. 그 이거 티모시 리얼이라는 사람 하버드 교수인데 이 사람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티모시 리얼이라고 그 하버드 심리학과 교수였는데 네. CIA에서 고용해요. 그래서 LSD가 폭력적 성향을 만들어낸다는 걸 규명해 달라고 하는데 이 티모시 리얼이가 진짜로 LSD를 해보니까 이거는 인간 정신의 혁명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거야. 폭력적이지도 않다. 그래서 CIA랑 마찰을 겪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CIA가 티모시 리얼이를 불법 마약류 소지라는 말도 안 되는 죄목을 씌워가지고 30년 구형을 때립니다. 30년? 그렇죠. 그래서 유럽에 있는 친구들이 총격전을 해가지고 티모시 리얼이를 유럽을 빼돌려요. 그래서 티모시 리얼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인물인데 히피들의 지금 우상이 되어 있는 인물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LSD가 마약이 된 거는 정치적인 역할이 컸다라는 거죠. 그게 실제적으로 어떤 중독 문제라든가 이런 게 없는 건가요, 그럼? 예, 맞습니다. 중독이 없어요. 중독도 없고. 그러니까 보통 필로폰이나 히로뽕 이런 거 하면은 삶 자체가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만 갈고 하니까. 맞아요. 근데 망가지는 게 없다. 그러니까 그 중독성이 없고. 재미있는 얘기를 뭐 굳이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자면 제가 알기로도 마약류라고 하는 게 실제로 처음에 마약류로 지정을 하고 그거를 불법화 시킨 게 미국 애들한테 굉장히 충격적이었대요. 미국은 기본적인 자유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할 거를 내가 약국에서 사서 하겠다는데 그거를 정부에서 막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걔는 심지어 총기도 내가 타고 내 재단 지키는데 왜 니네가 뭐라고 참견하냐 이런 나라잖아요. 안전벨트도 안 해도 되잖아. 왜냐면은 자기 자유인 거야. 자기 자유니까. 그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인데 예를 들면 코카콜라 같은 경우 실제 코카인이 과거에 들어 있었었고. 그 얘기 있었어요? 그 얘기 있었어요. 금주령이 내려졌을 때는 술을 못 마셨잖아요. 아니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근데 어쨌든 금주령 때 그 술을 못 마시게 하니까 뭔가 사람들은 뭔가의 안정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불법이 아니었었던 많은 마약류들이 마리화나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고. 이제 그거를 흑인들이 주로 많이 하더라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다큐멘터리로 본 거예요. 흑인들의 폭력성, 이건 뭐 마리화나라든가 코카인 같은 거를 복용한 흑인들이 막 백인 여성들을 강간을 하고 뭐 사회 문제를 몰아가갖고 언론에서 이런 향정신성 약물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범죄자가 된다. 사회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동조를 얻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불법을 해도 된다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사건이 거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마약에 취해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겠죠. 근데 당시에 그게 촉발된 시점에서는 흑인들이 마약에 복용해갖고 백인들을 강간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되게 이제 편리한 건 이제 와서는 현재 신종 마약들이 물론 있고 뭐 나이트에서 뭐 그 사용해서 강간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있다고는 그걸 저희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베스솔트인가 뭐 그런 것도 있던데. 근데 굉장히 쉽게 어떤 한 약물을 마약류라고만 집어넣어버리게 되면 분류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온 국민이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을 거의 바로 어제까지는 합법이었다가 내일 불법이 돼도 인간 쓰레기로 몰아갈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통제 수단이 되는 것 같아요. 군사정권 시절에 우리 대마초 복용한 연예인들 막 잡아가고 그랬거든요. 맞아. 대표적으로 신중현 씨 같은 경우. 근데 그때만 해도 대마초가 불법 약물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몰아간 거구나. 몰아가는 건데 저도 이런 거 보면 사실 국가의 기능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저로서는 참을 수가 없다. 프레이즈 뭔가 다시 넘어가고 있어. 다시 갑자기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제 LSD는 어떤 폭력적인 결과를 발생시키기도 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잘 몰라. 찰스 맨슨이라는 살인자가 맞다. 너 알아? 찰스 맨슨이라고 있어요. 맨스 것 패밀리라고 해가지고 끔찍하게 사람들 막 죽이고 막 연쇄살인범. 연쇄살인범인데 그 사람이 LSD를 하기도 했고 음주연설들도 있죠. 지각을 잘 못하는 상황에서 자기가 하던 옴 질리기 교주 걔도 LSD와 연결돼 있고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이 뭐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있죠. 있을 수 있겠죠.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게 하니까 선악 행동 구분도 못하게 되고. 근데 또라이는 어딜 가나 있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인원으로 따지자면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술을 거의 안 마십니다만
술 마시고 범죄 저지르는 것도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그치. 그러니까 술 먹고 폭력성이 높아진다고 술을 못 마시게 하는 건 아니니까. 그죠, 어쨌든. 근데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뭐요, 그래요? 아. 주폭.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술 취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감형을 해주잖아요. 정상적으로 자기가 판단하고 한 게 그것도 좀 이상해. 아니니까. 좀 요즘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그 여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술은 진짜로 폭력성이 높아지지 않나? 그렇죠. 과격해지고. 아닌가? 맞아요. 연구 결과도 있을 텐데요. 예. 근데 어쨌든 그래서 유명인의 복용 얘기를 좀 마저 계속하면 비틀즈 했다는 건 너무 유명해. 맞다. 얘들은 여기 아예 빠져가지고 장난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의 노래도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연결돼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 아 잡스 형님. 잡스 형님이 자서전에 썼어. 그래서 잡스 형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나를 이렇게 창조적으로 만들어줬던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게 LSD다. 그래서 나와 아무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나의 중요한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것은 LSD 체험과 연결돼 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LSD 체험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야. 재미있는 게 아까 LSD를 복용하면 이극성이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애플 제품들이 그래. 그러니까 기계와 생명, 환경 뭐 그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는 거야. 유기적인 기계, OS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만들고 그죠. 다 연결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적인 것과 기계적인 것과의 만남 이런 것들이 연결돼 있다. 갑자기. 자, 이게 지금 내가 한 얘기가 아니야. 내가 한 얘기가 아니야. 지금 애플의 제품이 그렇다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애플 제품들이. 그러니까 나름 걔네 철학이 이거잖아요. 인체 뭐라고 합니까? 인간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그렇지.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여기서 3명이 애플 네. 제품을 사용하고 하는데 독실이가 지금 아이패드를 막 넘기고 있다가 갑자기 흠칫했어. 네,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LSD는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내 생각을 보다 뚜렷하게 해줬다. 즉 돈을 벌기보다는 훌륭한 제품을 만들고 사물들을 역사와 인간의 의식의 흐름 속에서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딱 얘기했다. 우리가 근데 이제 또 애플 바가 아니라는 걸 또 얘기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애플 신자유주의자로서 애플이 지금 중국에 공장을 두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도 하시잖아요. 개인적으로. 예, 그렇죠. 개인적으로. 그렇죠. 예. 저희 그런 거 아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지금 어떻게 써? 애플바 아니야. 나 갤럭시 써. 뭐야. 그 다음에 이제 올더스 헉슬리 같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LSD는 전반적으로 예술하는 사람들이 다 썼던 것 같아요. 결론을 내리면 사용해본 사람들의 경험담에 따르면 LSD가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이었다고 해요. 사용하고 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심지어 몸에는 약물이 남아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창의성, 그 다음에 열린 마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생겼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체험기를 좀 준비해왔어. 내가 사람들의 체험기를 좀 많이 읽어봤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냥 네가 쓴 거라고 그래. 아니야. 이거 하면 절대 안 되는 거라서 LSD의 위험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준비했습니다. 네. 처음에 먹어. 우표로 우물우물 씹어요. 네. 그럼 1시간 정도 흐르면 눈을 감잖아요. 그러면 최고 성능의 모니터가 표현할 수 있는 6만 가지가 넘는 온갖 색이 빛처럼 6만 가지? 별처럼 내 눈을 덮게 된다고 합니다. 막 빛이 쏟아지는 거야. 총천연색으로 막 빛이 쏟아진다. 그러니까 LSD의 핵심적인 역할은 시각의 왜곡에 있어요. 그래서 파란색은 눈이 부시게 파랗고 빨간색은 불이 타듯 붉게 보인다는 거죠. 어디를 봐도 강렬한 패턴이 보이고 이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있으면 눈앞에 나타나는 체험입니다. 손뼉을 치잖아요. 그러면 내 눈앞에 음파가 막 흘러가는 게 보여요. 이걸 상상할 수 없어. 왜곡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사물을 이렇게 막 봅니다. 그러면 그것의 분자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분자가 보인다고? 그렇죠. 분자들 사이로 저 벽 너머의 공간도 보여요. 그러니까 제3의 눈이 열린 거야. 그리고 앞에서 여자친구가 오렌지의 껍질을 벗기고 있는데 그것이 살아있는 동물의 피부를 벗긴다는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처음 보는 거대한 도마뱀이 벽을 막 기어서 내려와요. 도마뱀? 응. 알고 봤더니 벽에 걸린 목욕 타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시각적 왜곡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3시간에서 5시간이 지나면 눈앞에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원이 막 끔찍하게 변해. 그래서 나는 울기 시작해요. 완전 슬프다. 그런데 갑자기 아름다운 날씨로 바뀌고 음악이 자신을 감싸면서 기분이 또 좋아져요. 그러니까 좋았다 나빴다의 기분 변화가 커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일관적으로 좋거나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마치 TV 채널을 계속 돌리듯이 장면이 바뀌네요. 그렇지. 그죠. 6시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시계를 보는 거죠. 정신없는데 6시간이 지났네. 딱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6시간이 지났지만 실제로는 이거는 영원한 시간이었고 또한 동시에 찰나였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시간 감각도 그렇죠. 뭔가 이상이 생기는구나. 맞습니다. 그리고 내 주위의 환경, 나 자신 다
사인이 모두 증발되어 버리고 하나의 거대한 미분리 상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중얼거리게 된대요. 모든 것은 하나다. 중얼거리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후기들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평생 동안 할 생각을 하룻밤 안에 다 해버린 느낌이다. 평소에는 관심이 없었던 삶의 이유, 우주의 본질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겠다는 거죠. 평생을 다 할애해서 이걸 생각해봤던 기분이 든다. 듣고 나니까 마약류 지정해야겠네요. 저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다니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운전을 한다든가. 그렇지. 이건 먹고 운전하고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래서 손발을 묶어놓고 혼자서 집에서 하면은 여러분 안 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하지 말라고 얘기해 준 거야.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쓰레기 된다. 위험하네. 어쨌든 뭘 보냐면은 그렇게 새로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정리를 해보면은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시각, 청각 이런 것들이 왜곡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죠. 아예 이게 통합됐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그렇죠. 전체적인 이극성, 이분법적인 것들이 사라지면서 아니 그러니까 감각 자체가 아까 시각이랑 청각이 합쳐져 보인다. 소리가 맞죠. 네. 맞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체험이지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그 미분화 그렇지. 예, 다 전 세계가 다 연결돼 있는 것 같고 안과 박, 나와 너 이런 구분이 다 사라진 것 같은 그 체험. 그렇지. 그런 속에서 어떤 황홀경이나 평안함 이런 게 느껴진다는 거죠. 황홀경이나 평안함을 느낄 때도 있는데 또 슬플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이게 항상 좋은 경험만 발현시키는 건 아니고 LSD를 먹으면 복불복이야. 먹었는데 전신이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체험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뭔가 증폭되네요. 그냥 굉장히 그렇죠. 증폭돼서 세츄레이션 상태가 감각이. 그러니까 일단 마약류와 달리 무엇인가 좋은 기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그게 뇌가 좀 말하자면 폭주하는 상태 같이. 적절해. 네, 그렇게. 폭주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까 그 세로토닌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그걸 충분히 이제 설명할 수 있고 그 효과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일단 세로토닌이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행복에 관련 있는 호르몬이 아니라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그 세로토닌 말씀을 하시는 거는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세로토닌을 억제하는 기능을 LSD가 한다까지 밝혀졌다기 때문에. 그게 이제 LSD의 효과가 정확하게 이것 때문이다라고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된 건 없을 거고. 우울증도 마찬가지로 세로토닌 수치가 낮아지더라. 기본적으로 우울증에 걸리는 환자들은 뇌에서의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수치가 낮아져서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라고 하는 약을 통해서 지금 우울증을 치료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잠깐 세로토닌이 그 초콜릿 먹으면 기분 좋아지고 네, 맞습니다. 한다고 하는 그 세로토닌이에요. 초콜릿 먹고 그러면 달달한 거 먹으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때 나오는 게 세로토닌일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언제나 발현되고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단 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전기 신호가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짧은 전선들이 연결돼 있어요. 짧은 전선. 아주 짧은 전선이 끝까지 전기가 가게 되면 그 다음 전선으로 가기 전에 이제 간극이 있어요. 그 시냅스인가? 예, 시냅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신호가 잠깐 뭘로 전달이 돼야 되냐면 화학 신호로 전달이 돼야 돼요. 그 짧은 전선과 전선 사이에 와이어리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 사이에 반드시 이제 화학으로 전달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선 통신으로 쭉 오다가 중간에 끊어지는 길이 있어. 네, 그 얘기지. 그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와이파이로 연결해야겠다. 네, 그 부분은 와이파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연결을 하는 것이 화학적 신호고 굉장히 많은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로토닌입니다.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세로토닌이 아마 억제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폭 하고 튀어나와요. 그럼 그게 다음 전선 끝에 가서 걔를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재흡수라고 해갖고 세로토닌이 한번 튀어나왔으면 그게 이제 다시 흡수돼갖고 재활용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억제를 하는 거예요. 재흡수가 안 되니까 그 와이파이 공간 안에 그 데이터가 남아있는 거구나. 남아있는 거죠. 계속 남아있는 거죠. 없어지지 않고. 그러면은 그 두 번째 신호를 계속 자극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전선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극이 끝나지 않고 계속 남아있으니까 계속 자극을 합니다. 강 선생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유선 전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와이파이까지 전달을 했는데 난 와이파이 반대편에서 그 목소리를 듣는 거야. 근데 와이파이 공간 안에
깡 선생의 목소리가 남아있어가지고 계속 남아있습니다. 내 핸드폰에 계속해서 깡 선생의 목소리 들리는 거지. 전화 좀 그만해. 이렇게 남아있다는 거죠. 네. 완전 무섭겠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 우울증 환자는 그 수치가 워낙 낮아져 있기 때문에 제흡수 자체를 억제함으로써 그 안에 말하자면 그 시냅스 간극 안에 세로토닌의 양을 늘리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현대에 와서는 정확히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근데 효과가 있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학은 좀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이게 이렇게 생리학적으로 된다라는 건 잘 모르더라도 시범적으로 먹여봤는데 괜찮더라. 근데 한 2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우울증 환자가 있으시면 초콜릿 먹으면 안 되나? 초콜릿? 초콜릿으로 기분이 좋아지긴 하겠지만 일시적인 거고 그건 일시적인 그렇죠. 거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세로토닌 수치가 기본적으로 낮지 않은 일반인들이 만약에 LSD를 복용했을 때 좀 여러 가지 기작으로 인해서 세로토닌 수치가 만약에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자극이 전달 1로 왔던 자극이 또 1로 정상적으로 넘어가야 되는 게 맞으면 뭐 100으로 증폭된다라고 해버리면 폭발적인 이제 뇌 안에서 어떤 자극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겠어요? 그게 통제되지 않고 가는 게 말하자면 일종의 그 간질 발작 같은 경우도 뇌에서 굉장히 번쩍번쩍하는 그 뇌 신호가 굉장히 크게 가는 게 간질 발작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LSD의 그 작동 원리가 밝혀진 게 아닌데 네. 일단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독실이 생각으로서는 이럴 세로토닌 억제시키면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게 거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타당한 것 같아요. 타당해 보인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각들이 통합된다는 것도 결국엔 감각을 우리가 수용하고 인식하고 분석하는 게 뇌이기 때문에 뇌에 여기저기가 번쩍번쩍 한다면 통합되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독실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뇌 안에서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LSD에 관심을 가진 거는 단순히 뇌를 교란시키는 걸 넘어서서 이거를 실제로 어떤 외적인 존재와 연결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요것 때문에 준비했지. 내가 뇌 이거면 내가 준비도 안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만 얘기해봐. 빨리 해봐. 설명할게. 빨리 합시요. 빨리 하는 게 아주 중요해.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스타니슬라프 그로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체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중요해. 이 찰스 대학교 의학 박사고 체코 국립과학원의 철학 박사인 사람인데 LSD를 임상적으로 연구하다가 뭘 알게 되냐면은 비일상적인 의식 상태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이지 않은 의식 상태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사람 좀 결론만 먼저 얘기하면은 LSD를 몸이 안 좋은 사람이나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한테 실험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들한테 실험을 해요. 교수 아니면 화가, 운동선수. 그런데 공통적으로 어떤 거를 알게 되냐면은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자궁에서의 기억을 갖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LSD를 계속 임상 실험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궁 속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기록해 보니까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실험자들이 방생학적인 지식이 신체 구조를 묘사를 한다 이 그렇죠. 얘기지? 엄마의 심장 박동, 그다음에 혈액의 순환 원리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서술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유의미한 기억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한 발 더 나아가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여기서부터는 소설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인물이더라고. 알았어, 빨리 얘기해봐. 근데 다른 존재로 의식이 확장되는 경험들을 사람들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여자 피실험자였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선사시대의 파충류 암컷이 되었다라고 확신하게 돼요. 근데 그녀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형체 속에 있었던 느낌이 어떤지 매우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 생물의 수컷의 해부학적 부위 중에서도 성적인 흥분을 유발시키는 것이 머리 옆부분에 색깔 있는 비닐임을 발견해요. 근데 이제 그로프가 어떠냐면은 이거를 동물학자한테 문의해요. 야, 도마뱀 중에 정말로 머리 오른쪽에 이제 그 비닐에서 성적인 흥분을 느끼는 도마뱀이 있냐? 있는 거야. 너도 거기서 느끼지 놈아. 그러니까 얼마나 흥분돼.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런 또 어떤 남자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의식 상태를 보이는 피실험자가 또 한 명 있었어요. 아까 그거는 일종의 전생 체험 같은 거고. 전생이 아니라 체험은 다른 물질로의 체험인데 전생은 어쨌든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또 다른 남자는 어떤 걸 하냐면은 자기가 피실험자가 LSD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인간이 아닌 것 같다. 육신을 떠나 있는 것 같다라는 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청년은 자신이 다른 차원계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이 기분 나쁜 냉광을 띠고 있고 아무도 보이지 않지만
육신을 떠난 존재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느낌을 갑자기 받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자기 바로 옆에 어떤 존재를 감지하는데 네. 그가 심리적으로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는 크로메리츠 지방의 모라리에 살고 있는데 한 부부를 만나서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라는 얘기를 해요. 지금 강 선생님 완전 강 선생님 완전 빵 터졌어. 그런데 그로프가 이걸 들었는데 이게 피실험자랑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 얘기가. 그래서 이걸 무시하다가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실제로 크로메리츠 지역에 있는 부부한테 연락을 해요. 이 존재가 알려준 연락처에 따라서 연락을 했더니 그 부부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의 아들이 3주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 얘기를 합니다. 전생을 본 거네요. 전생이기보다는 영적인 존재라. 영적인 존재야. 접촉을 한 거구나. 이거 깡 선생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그 무속 체험과 연결돼 있지 않나요? 어쨌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 그로프의 결론은 이거예요. 아이 사람들이 재촉하기는. 그래서 그로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 해에 걸쳐 관념적 투쟁의 혼란을 겪은 다음에 LSD의 연구가 심리학적, 정신의학적, 그리고 과학 전반의 기존 패러다임을 급진적으로 개편해야 할 시급한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약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 결론이 뭐야? 결론이 뭐냐면은 판매 LSD가 지금 LSD 성명서 네 성명서 발표하는 거 같은데. 알았어요. LSD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뭐냐면은 단순히 뇌적인 것의 교란을 넘어서서 어떤 이제 외적인 의식 전반의 공간으로 LSD가 우리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네, 단순히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학계에서의 실험 정도라도 LSD를 허용해가지고 의식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건 아닌가. 근데 지금 LSD에서의 어떤 그 환각을 뺀 것들은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환각을 빼면 소용이 없겠죠. 말하자면. 네네. 환각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뭐 감기 치료제도 아주 소량의 변경된 형태로서 LSD가 사용되고 진정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기 알코올 때문에. 중독자한테 그렇게 효과가 좋대요. 그런데 지금은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은 할 수 없다. 뭐 예를 들면 아피언이라든가 몰핀 같은 경우에도 맞다. 말기암 환자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잘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근데 똑같은 연구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는 게 이쪽 제가 들은 그 분은 말하자면 이건 실질적인 뭔가 체험이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저라면은 뇌가 그렇게 착각을 일으키고 이렇게 뭔가 혼란스럽고 뒤죽박죽 되는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최 사장님 같은 경우에 똑같은 그 체험 수기를 읽으면서 이 사람은 정말 차원과 차원을 넘나들었네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해석인 것 같아요. 해석. 근데 그 그로프에 대해서 자꾸 집중하게 되는 게 그러니까 인식론적인 측면을 떠나서 이 인식이 실제로는 존재론적인 측면과 연결되어 있다를 말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그거를 못 믿겠는데 제가 지금 갖고 온 책이 라마찬드란이라고 하는 좀 유명한 뇌 신경과학자가 쓴 그 두뇌 실험실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원제는 뭐 머릿속의 유령 다시 한번 두뇌 실험실. 브레인.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라마찬드란 박사의 두뇌 실험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나온 얘기를 좀 잠깐 읽어볼게요. 이게 굉장히 잘 썼거든요. 그 여기서는 종교적 경험, 그러니까 신을 봤다고 믿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얘기한 거예요. 신경학적으로. 네. 변연계에서 발작이 일어나서 생긴다. 변연계는 약간 그 동물의 본능과 연결되는 맞습니다. 감정, 본능 이런 것들을 일으킨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 머릿속에 있는 부위예요. 그런데 변연계의 발작에서 생기는 가짜 신호가 이런 경로를 통과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보자. 우리는 앞에서 기술했던 점화현상 같은 걸 경험하게 되고 현저한 특징이 감지되고 두뇌 조직 사이의 통신이 증가한다.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거랑 좀 비슷하죠. 사람이나 사건을 보고 목소리나 소음을 듣는 두뇌의 감각 영역은 감정 중추와 보다 밀접하게 연결된다. 사건을 보고서 감정적으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단지 특출난 것들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과 사건들이 심오한 의미를 지니게 돼서 그 결과 환자는 한 줌의 모래 속에서 우주를 보게 되며 손 안에 무한을 쥐게 되는 것이다. 그는 니르바나의 해변으로 치는 보편의 파도를 타고 그렇죠. 종교적 황홀경의 바다 위를 떠다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네. 그러니까 뇌가 증폭되고 왜곡된 때문에 거다. 그렇게 착각한다. 그러니까 이분은 여기서 이제 끝내는 거예요, 설명을. 그렇게 설명한다. 그 신경생리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현상이다. 네, 이렇게 된다. 근데 이거를 실제로 그 두 개는 만나 있는 본질이 그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왜곡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우리 패널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도
그 신비 체험 관련해서 전문 연구자들도 있어요. 종교학 쪽에. 제가 봤던 책 중에 하나는 월터 스테이스라는 나름대로 이쪽 업계에서는 집대성하신 그런 분이세요. 좀 잘 팔리시는 분이요? 신비사상이라는 책도 이건 절판됐는데 우리나라에도 책도 있습니다. 책 이름이 신비사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이제 신비 체험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 아니면 뭐 일상인들의 그런 체험들을 종합해가지고 신비 체험의 일반적인 특징이 뭐냐 이걸 종합을 하신 거예요. 근데 다 우리가 이미 얘기한 거야. 첫 번째는 이제 환시, 환청 같은 거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이건. 그러니까 네. 그분이 이제 일반적인 그 신비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증언이나 뭐 기록들을 다 뒤져서 종합을 한 겁니다. 그 특징이 뭐냐 했을 때 뭐 환시, 환청, 뭐 환각 보는 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황홀경의 느낌. 평안하고 뭐 안정적이고 이런 느낌, 기분도 되게 좋고 이런 느낌 공통적으로 보고가 되고 사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일상적인 의식이 사라진다. 즉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감각이라던가 어떤 나의 감정, 욕망 이런 것들이 다 차단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미분화의 통일이라고 이 사람은 말을 하는데 궁극적으로 자꾸 우리가 도달하고 싶은 게 그거네. 너와 나 주관과 객관, 뭐 나와 사물 간의 분별, 구변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대우주와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을 가진다라고 신비체험 주장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된 느낌이 실제로는 하나된 게 아니라 신 안에 내가 포함됐다라고 느끼겠지. 이 사람의 결론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신 안에 포함된다라고 하면 좀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우린 피조물일 따름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품어준다 뭐 그렇죠. 뭐 그렇게 사랑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체험은 유사한데 그거에 대한 해석이 기독교에서는 이제 유신론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거고 뭐 동양이나 뭐 불교, 힌두교 이쪽에서는 자기 나름의 그 철학 전통이 있거든요. 그 개념들을 가지고 해설을 하는 거고 최 사장 같은 경우는 이 세상을 떠나고 싶으니까 자꾸 진짜다 레알이다. 이 세상을 만나야지. 이 세상을 떠나고 싶으니까 자꾸 저런 방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해석의 문제인 거죠. 또 그래서 김도희님께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여기서 지금 저 책에 나왔었던 니르바나의 해변, 그러니까 너바나가 나오는 게 열반이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손쉽게 어떤 변연계를 만약에 조작할 수 있어서 LSD 같은 걸 통해서 흔히 극기라고 하는 그 열반의 경지를 경험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명상을 하는 거랑 뭐가 다른 건가요? 이게 저도 이거 되게 고민 많이 해봤는데 지난주에 말씀해주셔서 아니 그 얘기할 때 잠깐 나와가지고 약물로서도 이게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해가지고 저도 되게 생각해봤는데 그 경험하는 상태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미분의 통일이나 그래요? 일상적인 의식 상태가 아닌 상태를 경험하는데 명상에선 그거를 끝나는 게 아니고 뭘 얻어야 되냐면은 지혜를 얻어야 돼요. 삶의 그 원리나 자기 의식작용의 원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체험은 그냥 뭐라고 할까 단편적인 거예요. 아니요. 장기 복용할 때는 잡스 형님이 그러잖아. 1년 정도 간다고. 창의성과. 네네. 근데 그러니까 창의성이나 이런 긍정적인 심리적 효과가 발현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명상에서는 네네 삶의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들을 없애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게 궁금해요. 근데 그 약물을 복용하면 그런 지혜의 컨텐츠까지 얻게 되는 건지 마치 뭐 부처나 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듯이. 오랜 시간 동안 집중이나 명상을 통해서 영적 성숙을 가진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거를 그 사람들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각성된 의식 상태를 체험하는 것만 똑같은 건지.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이거야. 자기는 컨텐츠가 있는데 니네는 컨텐츠 없지 않냐. 컨텐츠가 없고 이거 좀 떨어진다. 그렇구만. 얘기야. 여러분들이 입금하십시오. 입금. 컨텐츠 채워주신답니다. 삶의 뒷받침이 안 되게 되면. 네. 근데 만약에 그런 것 컨텐츠까지 똑같이 얘기하거나 삶에서도 통합이 된다. 그러면 정말 효과적이죠. 저도 다를 것 같아요. 명상이라는 체험을 하면서 자기가 일종의 극기의 과정이잖아. 자꾸 야한 생각하고 이러던데 그걸 이제 하나씩 차단해 나가는 과정에서 얻는 것과 야한 생각이 나빠? 왜 야한 생각을? 예를 들면 어쨌든 약물로 일시적으로 하는 거는 좀 다를 것 같아. 인간의 뇌가 변한다고 한다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반대하는 듯한. 모르겠어요. 근데 체험 자체가 너무 다르니까 명상은 제 느낌으로는 명상은
무엇인가 이제 혼란스러운 것들을 이렇게 안정시키는 느낌이고 LSD 같은 경우는 그걸 폭발시키는 거니까. 근데 둘 다 뭐가 있냐면은 그 양극단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가능성의 양극단.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병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양극단을 LSD와 한번 하고 명상 한번 하고 딱딱 해가지고. 너는 둘 다 팔려고 그러냐 지금? 알았어요. 어쨌든 LSD는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고 마약류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맞다. 근데 독실인 어떻게 약물 체험을 통해서 네네. 하나님의 어떤 약물 체험 우리가 복용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음성과 가까이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그게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게 뇌가 일으키는 착각인 거고 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음성이 들었을 때 우리 뇌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를 분석을 해요. 혹은 행복한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행복을 느껴요. 내 아기가 웃는 모습을 본다든가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를 봤을 때 내 마음에 느껴지는 머릿속에 느껴지는 그 행복 때 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실히 만약에 분석할 수 있다면 그거는 행복할 때 어떤 기전이 나타나는지를 분석을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행복은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 고통도 마찬가지. 우리가 실제로 고통을 느껴가지고 손가락 끝에 이렇게 손가락 끝이 잘렸어요. 그러면 이제 아프겠죠. 근데 실제로 그 아픔을 느끼는 건 손가락이 아니라 뇌가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아픔은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머릿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건 실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까 했던 얘기가 좀 복잡하게 잠깐만. 그러니까 신경생리학적인 해명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해서, 어떤 그 신비적인 현상을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라 실제로 뭐가 있을 수도 있다. 극기에 도달했을 때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관찰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착각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반면에 약물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거는 그냥 그거를 일으키는 것뿐이죠. 똑같은 일을 재현하는 거죠. 말하자면 말하자면 고통을 실질적으로 손가락 끝에서 느끼는 그 고통과 뇌를 직접 자극해서 느끼는 고통인 것 같아요. 약물은 뇌를 직접 자극하는 거야. 뇌만 건드려.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체험들, 종교 체험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실제로 손가락 끝에서부터 느껴지는 그 고통인 것 같고 그 두 개는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입장이 애매하긴 하네요, 약간. 신경생리학적 해명은 가능하죠. 가능해야죠. 예. 사실 일관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의 영역에 대해서 과학은 대답할 수 없다. 얘기하지 않는다. 근데 이거 약간 우리 시간이 조금 있어가지고 신비체험이랑 상관없는 거 잠깐만 여쭤보면은 근데 이거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LSD나 마약류를 복용하는 데 있어서 그 자기가 문을 닫고 혼자서 골방에서 자기가 혼자만 하는 거야, 몰래. 더 정확하게는 의사의 처방이라던가 이런 것도 받고. 아니, 그런 거 없이 그냥 혼자서. 아무에게 피해 안 주고. 아무 피해 안 주고. 피해는 나 혼자 받는 거니까. 그런 다음에 복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법적 처벌을 해도 되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죠. 법적 처벌을? 아니. 자유화. 개인의 자유화. 예. 김도희는요? 저는 약간 뭔가 처방 없고 이렇게 하면 부작용이 많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제재해줘야 된다. 네네. 규제는 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걸 처방이나 이런 거, 금지하고 공약이나 이런 그거 잡아가잖아요. 형사처벌을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거는 뭐야? 그거에 대해서 최 사장님이 예전에 얘기했었을 때는 그 프롤레타리아들이 너무 쉽게 행복에 도달하게 되면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좀 막는 거다라고도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말도 사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국가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일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국가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제재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윤리적이거나 비윤리적이거나 그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너무 히로뽕처럼 그건 안 되지. 완전히 그렇게 인간의 삶을 망가뜨린 건 당연히 중독성이 있으면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중독성이 없다고 알려진 물질들도 있어요. 그렇죠. 담배나 술보다 약하다. 사실 마리화나도 중독성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면서요. 이거 방송에 시비 걸리는 거 아니야? 잡혀가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실 저는 이제 취해본 분들한테 그게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취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술에. 술에.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술에.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사실 취할 정도로, 그러니까 필름이 끊기는 경험은 고사하고 그냥 판단력이 떨어지는 정도로 이 술을 마셔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필름이 끊겨졌던 분들은
좀 약간 간접적이지만 술도 기본적으로 진통제거든요. 아니 진통이 아니 진정제거든요. 진정제. 그렇기 때문에 술을 강하게 마신 분들은 진정 효과가 강하게 있는 약물을 한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체험도 사실은 하나의 우리 다 잡혀가겠다. 그러니까 나만 빼고 저 안 해봤습니다. 여러분 마약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LSD 금지. 네. 담배도 저희 안 피잖아요. 근데 제가 들은 거로는 진짜 막 긴장될 때 정말 담배 한 모금만 빨면 그 순간 마음이 탁 이게 빠져지지 마약 그죠. 그러니까 한 모금만 빨아도 확 진정이 된다. 이 플라시보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약 대신에 담배나 좀 빨리다가 우리 한번 담배 체험 한번 알겠습니다. 폐암 걸린다는데. 그래. 어쨌든 이거 신비 체험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더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최면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은 여기서 신비 체험은 일단 마무리하고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신비 체험을 뭐 한 번 더 해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고. 네. 우리 총 정리를 해보면 우리 크게 4가지 종류의 신비 체험에 대해서 4회에 걸쳐서 사실 2회고 4부에 걸쳐서 진행을 했는데 가장 첫 번째 뭐에 대해서 했었냐면 명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영역이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무속 신앙에 대한 얘기 했었죠. 그것도 썸짓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교적인 입장에서 서구적 사고에서도 이제 신비 체험이라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뇌와 연결된 마약 그리고 이제 신경 생리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신비 체험을 다뤄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한마디씩 하고 요거 신비 체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 신비 체험에 대한 얘기를 전체적으로 들으면서 뭔가 있다. 이게 공통적으로 뭔가 있는데 그 공통적으로 무엇인가 있는 것은 단순히 뇌적 활동을 넘어서 실제로 우리가 더 깊게 우리의 우주적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파악해야 될 무엇인가를 감춰놓고 있는 건 아닌가. 인간이 자신의 근본적인 존재의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넘어서 신비 체험과 연결되지 않고서는 세상의 진실, 본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최 사장이 좀 이상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LSD, 어쨌든 알겠습니다. 우리 김도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되게 여러 분야에 대해서 신비체험 들어서 재밌었고요. 저 그 생각하다 보니까 혼자 명상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야 자꾸 입금하라고 입금 아니야. 명상 CD도 있는 이거는 MBSR이라고 미국 이제 의사회에서 이게 세계적으로 공인받은 거예요. 실제로 환자들 고통 치료하는 프로그램으로 있는데 우리나라 책으로 번역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 만나는 마음 챙김 명상 해가지고 책을 사시면 처음 만나는 마음 챙김 명상. 혹시 저자가 김도인인가요? 아니에요. 존 카바친 의사인데 이거 읽으면 굉장히 쉽고 CD도 있기 때문에 집에서 뭐 간단하게 뭐 10분 정도도 따라해 보실 수 있고 실제로 그리고 이걸로 나 먹고 살고 싶다 그러시면은 그 프로그램 연수 받으시면 활동도 하실 수 있어요. 자격증 복사본 파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속성. 네네. 그래서 끝까지 이제 우리 뭔가 명상 해볼 수 있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 리플에 책 같은 거 문의하신 분 있길래 소개해봤어요. 그거를 했을 때. 건우 아빠 분이신가? 네. 건우 아버지가. 야, 우리 인기 장난 아니던데, 요새? 요즘에 좀, 그러죠. 이거 책 얘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해야 될 것 같네요, 그죠? 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신 세계에서, 즉, 뇌 안에서 일어나는 뇌 활동의 결과로 어떤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걸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복잡하지만 우리가 고통을 느꼈을 때 손끝에 바늘이 박혔을 때 뇌에서 고통을 느끼는 부위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로 우리가 고통이라고 하는 게 뭐냐? 고통을 느낀다는 게 결국엔 뇌 활동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건 뇌에서 어떤 스파크가 고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손끝에 가시가 박힌 게 실제가 아니다, 허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지. 가시가 박혔을 때 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밝혀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시가 박힌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뇌의 착각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반대로 저는 좀 일관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종교 체험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뭐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다, 뭐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잖아요. LSD를 통해서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설명이 되네. 뇌 활동에서 설명이 되니까 그건 착각이고 신을 만난 게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 그냥 원인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뇌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허상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신적 존재가 경험시켜준 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뇌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됐다고 해서 이건 모순이 아니다. 종교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신비체험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혹시나 싶어가지고 신비체험이랑 사후체험은 다르거든요. 1, 2화에서 제가 그 사후체험을 못 믿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그게 죽은 다음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를 못 믿겠다는 거지 뭔가 신비한 체험 자체를 못 믿겠다는 건 또 아니었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신비체험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잘 모르겠지만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정말 내 활동이 정지한 다음에 사후체험이라고 생각이 안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우리가 얘기할 일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깡 선생 마지막 말씀해 주시죠. 저는 기본적으로 그 신비체험이라는 게 최 사장이랑 좀 반대되는 입장이에요. 우리 내면의 심리적인 물리적인 현상 안에서 끝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근데 이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도 이 신비체험의 어떤 가치가 폄하되는 건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잡스 형님도 이런 얘기 했다며 그 신비체험 경험 비록 약물로 한 거지만 어떤 자기 삶의 어떤 근본적인 성찰을 가져오는 그렇지. 그런 경험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평소 우리가 일상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그냥 진짜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사실 진짜라는 생각조차 안 하지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맨날 하는 말이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이딴 식으로 맞아.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런 신비체험 관련된 그 경험들을 저는 이제 사실은 직접 경험을 못 해봤어요. 다 문헌으로만 이제 종교가들의 이야기들을 문헌으로만 검토를 하고 공부했을 때 느꼈던 거는 뭐냐면은 이런 신비체험을 구경하면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것들이 정말 이게 다일까? 이게 정말 다 진짜인가? 또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정당하고 가치 있는 것들일까? 이런 좀 반성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거 너무 신비체험 이거 너무 허무맹랑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있긴 있다.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쩌면 자기의 일상적인 삶을 한번 반성해보고 돌이켜보는 계기로 삼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이에요. 좀 끝을 마무리 잘 해주셨는데. 우리 일단 신비체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우리 이제 현실로 다시 돌아와서. 네. 정치 문제 하겠습니다. 선거도 있고. 선거랑은 무관하게. 무관하나? 우리는 선거랑 관심 없어요. 선거는 무관한 거고, 우리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네. 독재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아마 다음 시간에 우리 얘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맨날 투표를 하는데 네. 그 근거를 한번 따져봅시다. 선거랑 무관하게 이론적인 내용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